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학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음악대학의 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비판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질문들, 우리는 왜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시작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제의 핵심인 어떤 방식으로 음악대학을 준비하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대학에 재즈과가 없는 관계로 제가 재즈 음악 교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동기는 자본주의와 일종의 문화 천민주의와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음악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애들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시키나?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모들이 음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가서는 실제로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실제 얘가 임프라비제이션 하는 거, 혼자 막 연주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작곡된 곡들을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지, 자,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음악 선생은 어떨까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지적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그 애들이 자기 생각의 구조를 스스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부모도 모르고 선생들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음악을 시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어렸을 때 한 6살 때인가 그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선생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르치는 방식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한 6개월인가 1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냥 뭐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돼서부터는 그 당시에 KBS에 클래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 라디오에. 그걸 매일 들었었는데 매일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은 곧바로 그 당시에 대한음악사라는 음악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달려가서 제가 직접 악보를 사서 혼자 피아노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주 어릴 때 그때의 피아노 교육은 음악에 대한 동기는 전혀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혼자서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알고 싶어졌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제공해 줬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발견이 되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동기 유발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음악을 듣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다시 들어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보를 찾아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직접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왜 이런 놈들이 이런 뉘앙스가 날까? 왜 이렇게 구성됐을까? 궁금해져요. 이런 식으로 음악적 욕망은 자기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음악 교육을 넘어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단순히 좋다라는 이런 감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어스 뮤직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뇌는 이게 왜 좋을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비밀이 뭘까? 왜 이 특정 음은 여기에 있고 왜 이 특정 음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구조일까? 이런 질문들이 자동으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재즈 공부하러 음대에 간 동기도 제가 중학생 때 악보 살아간 거랑 같은 동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은 음악적 욕망이 기술을 낳고 그 기술이 질문을 낳고 질문이 결국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음악 교육은 기술에서 끝나버려요. 레퍼토리 정해주고 연습시키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콩쿠르 내보내고 입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악 교육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음악적 욕망을 발견하는 걸까요? 그냥 주입식 교육의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외부에서 정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관찰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한국에서 자기 자식들 음악을 시키는 출발점이나 동기는 진짜 단순해요. 남들 하니까.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지니까. 자, 대학까지 나온 부모들이 자기 철학이라고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교육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방이 반복되면서 음악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 가치, 사인 밸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나 몇 년 배웠는지, 어느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인 밸류, 기호 가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호 가치, 상징적 가치하고 대상의 가치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음악 자체의 가치보다 그 음악을 둘러싼 외적인 사인 밸류가 중요시 된다는 얘기죠. 즉, 자본의 본질이나 또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인정하는 표지, 즉 사인, 이것을 마치 자본처럼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는 예중예고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일찍부터 음악을 전문 교육으로 몰아가는 예중예고 같은 시스템이 생겼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위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이라는 보도도 봤어요. 이거는 그냥 토탈 크라이시스죠. 극단적 반지성주의. 조기 전문화에 대한 어떤 집착, 이거하고 대학 입시 중심 교육이 결합해서 나온 괴물들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음악을 가르치고 오랜 동안 살았었던 보스턴에서는 한국처럼 이런 예중예고라는 학교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보통은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대학, 그러니까 컨서버터리의 프리 칼리지나 익스텐션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았을 때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예 학교 시스템 자체를 음악 입시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국의 특유의 교육열, 학벌주의, 그다음에 경쟁 심리가 음악 교육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집단적 정신병리라고 봅니다. 이 병의 핵심은 강박이에요. obsession. 남보다 먼저 시작해야 되고, 남보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남보다 좋은 교수한테 배워야 되고. 자, 여기서 제가 말한 거 잘 보세요. 전부 남 이렇게 돼 있죠. 주체하고 주체적 사고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음악이란 것은 본질적인 구조는 타자의 요구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음악 안에서 어떤 위치를 정하고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 상태 안에서는 음악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유가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음악사를 한번 봅시다. 음악은 항상 기존의 음악적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음악의 구조적 혁명은 이게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 주체가 세계하고 우리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과 그 위상학적 존재론 자체가 변하는 사건, 즉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음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음악 교육은 바로 이 주체적 사유를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이 멈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 다 같이 멈춰야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크라이시스의 무한 루프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레슨, 그 다음에 콩쿠르, 그 다음에 예중, 예고, 그 다음에 음대라는 이런 좁고 한심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요.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세계를 넓혀주는 게 아니라 음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음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의 세계를 일찍부터 좁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 음악 교육은 왜 그렇게 비싸졌을까요? 여기서 이제 돈의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음악을 배우는 거하고 음악계의 상징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지나치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음악 교육에 들어가는 돈도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음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한 명의 교수한테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른바 새끼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또 배워요. 교수한테는 권위와 입시 정보와 영향력이 있고, 그 교수 밑에서 배운 제자들에게는 실제 연습하고 세부적인 입시를 맡깁니다. 이런 것 역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병적 현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가 더 붙어요. 콩쿠르 비용, 뭐 반주자 비용, 리허설 비용, 입시 직전에는 뭐 집중 레슨, 뭐 이런 거. 그리고 전공하고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입시가 본격화되는 학생들은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은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물론 좋은 교육엔 돈이 들어요. 저도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음악 선생 하면서 보스턴에서 세계적인 작곡가한테 현대 음악을 배울 때 상당히 고액의 레슨비를 지불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제는 음악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하고 음악계의 상징 자본, 사인 밸류, 이거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마구 뒤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계속 사용하는 단어, 이 사인 밸류, 기호 같이, 이 말은 프랑스 20세기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개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대상이나 실제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그 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차이를 얼마나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과정들에서 복종이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음악 교육, 음악 대학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핵심 포인트예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요. 그 교수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학 갔다 오면 더 노골적으로 됩니다. 시간 강사 자리 하나 얻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 하나 얻으려고 교사한테 잘 보이고 교수 눈치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보다 자기 위치와 생존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인간관계의 역학 구조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거에 동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인간에게 아주 오래된 일종의 노예 도덕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적어도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이라는 곳은 원래 외부 사회, 특히 자본이나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학문과 사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이 살아남기 위해서 교수한테 복종하고 그 복종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대학은 이미 자기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결과로 음악 대학이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 행위들, 즉 커리큘럼이랑 관계없이 클래식 전공하는 학생들이 특히 작곡 전공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르톡이나 리게티 같은 어떤 특정 작품을 스스로 분석해서 교수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은 어떤 메커니즘이나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인도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국악 같은 완전히 다른 음악들, 이런 음악들은 어떤 음악적 관점에서 분석이나 해석을 해야 될지 같은 이런 스스로 연구하는 거는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는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연한 게 교수들 역시 똑같은 프로세스로 성장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당연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은 마치 천문학과 학생이 나는 물리학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 자체가 음악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철학하고 정신분석학적 문제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제만으로도 유튜브 강의 최소 2회 분량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의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예중 예고의 문제를,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학교나 제도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전에 음악계의 서열과 권위를 먼저 가르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해결의 문제의식을 떠올리는데 바로 아이들이 이미 노예적 사고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한국음악대학은 또는 음악대학을 준비하는 예중 예고에서는 정작 작곡가를 만들어내는 교육보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얼마나 잘 연주하느냐를 평가하는 교육이 압도적으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콩쿠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셴베르크나 찰스 아이브스 같은 천재적인 작곡가들이 콩쿠르 나갔습니까? 아니면 미꾸들에게 콩쿠르 나갔습니까? 이건 너무 웃긴 얘기죠,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극단적 반지성주의적 문화나 풍토 안에서는 악기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이미 음악 선택의 일부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뭘 계산하냐면 어떤 악기가 입시에 유리한가, 어떤 전공이 콩쿠르에 유리한가, 그 다음에 어떤 전공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쉬운가, 이런 것 따져요. 그래서 제가 NEC 다닐 때도 한국 학생들이 무진장 많았었는데 대부분 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음악 교육에서 작곡이나 뭐 오보에, 바순, 트럼펫, 트럼본, 뭐 또 튜바, 타악기 같은 전공들은 상대적으로 이 거대한 상징 자본, 이 회로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 길을 권하지 않고 학생도 그 길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저는 오늘 한국 음악 교육의 문제를 단순한 제도나 교육 방식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에서 주체와 사유가 어떻게 사라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옛날에 로빈 윌리엄스 나온 영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있죠. 근데 이 제목을 패러디해서 시리어스 뮤직의 죽음이 시리어스 뮤직이 죽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그 죽은 교육의 내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8강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악대학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